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장 초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주류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고 받아놓은 뉴스가 많은데 설명해 드릴 게 많네요. 첫 번째 뉴스위크 소식인데요. 뉴스위크는 월스트리트 저널 못지않은 미국에서 우파적인 매체고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실, 한국 대통령의 말을 상당히 강력하게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간지에 노란한다고 해야 되나? 서로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중심으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성에 안 찼나 봅니다. 기자회견이 성에 안 차서 앞에 정말 많이 실어줬어요. 뭘 많이 실어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 우리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그게 인기가 없어서 안 했는데 나는 꼭 해내겠다. 항상 했던 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기사 논조가 쭉 계속이 됩니다. 계속된 다음에 두 가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거를 그대로 다른 반론이나 반박 없이 받아쓰는 미국 뉴스위크나 정말 대단히 또라이들이다.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는, 김건희 씨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대요. 한국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물론 그런 나라가 한국뿐은 아니겠지. 그러나 한국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야당이야. 야당이 이걸 너무 과장하고 증폭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음해하는 거야. 특검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단지 정치적인 공격이고 뭐 정확한 불법행위나 이런 게 검찰로부터 나와야지 특검하는 거지.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이 장황한 말들을 그대로 뉴스위크는 받아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말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거는 이게 뒤에 어떻게 가냐면요. 미국으로 툭 연결이 돼요. 한국은 또한 점점 강해지는 중국에도 경계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기사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국은 점점 강해지는 중국에도 경계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천명해 왔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우려하면서 그런 우려를 같이 공유하면서 동남아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철저히 미국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생뚱맞게 다시 중국에게 경계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또 여기서 또 박아버려요.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천명해 왔다라는 걸 또 박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는 한국의 굳건한 의지를 윤석열의 말로 마지막을 가름합니다.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냐면 자유민주국가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맨날 강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최대 명분은 자기 방어다. 우리는 다른 나라 침공 안 한다. 그런데 반면에 독재 국가들은 그들 내부의 국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침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연설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독재 국가들, 북한 같은 국가들, 중국 같은 국가들은
그들 내부의 국내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중국이라는 말만 안 했지. 왜 이 시점에 본인의 처를 어떤 두둔하기 위해서 그 한 두 문단 정도 되거든요. 본인 처 두둔하는 부분이 그게 가득 실리는 그리고 본인의 진정한 뜻이라는 4대 개혁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가득 실리는 인터뷰의 그 뒷부분에 그런 독재 국가들은 그런 나쁜 놈들이고 국내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민주 국가들이 승리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거는 나에게는 단지 믿음이 아니고 나에게는 it's a religion for me. 나에게는 종교다. 자유민주 체제 수호가 나에게는 종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국익 이익의 화신, 미국 국익의 화신인 트럼프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국익의 화신이죠. 미국 국익의 화신이지 어떤 이념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념은 겉껍데기지. 와, 근데 이렇게 지금 뉴스위크에 인터뷰를 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살짝 또 뭐랄까요? 미국적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노골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지금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카노미스트 기사를 소개를 하면 트럼프가 11월 4일 날 캠페인 할 때 마지막 날 한 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관세를 25% 때려버리겠다. 만약 계속 멕시코 사람들이 범죄자와 마약을 우리 미국에게 계속 유입시킨다면 이민 막겠다, 마약 막겠다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난민들 멕시코에서 오는 난민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죠.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제대로 막지 않으면 마약 카르텔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특히 이제 이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25% 때려버리겠다. 멕시코의 관세를.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멕시코가 이렇게 25% 관세 때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유럽처럼 부강한 국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막는 것도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게 그 3,200km 정도 되거든요. 멕시코와 미국이 맞닿아 있는 국경, 특히 애리조나 쪽이 이제 사막지대라서 거기 진짜 허술하잖아요. 그 3,200km 정도 되는 곳을 저쪽 미국 국경 쪽에서 막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멕시코 정부도 막 자기 나라 싫다고 가는 난민이나 뭐 이런 사람 그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가 힘들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가서 이제 돈 벌어서 본인 가족들한테 송금하는 걸로 멕시코의 경제가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게다가 이거를 미국과 협조해서 대통령과 누굽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협조해서 막는다면 새로 멕시코 대통령이 됐던 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라고 그 여성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양새가 정말 빠지죠. 네? 게다가 이제 난민들 추방하고 그러면 또 멕시코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국한테 항의하면서 어떻게 좀 잘 조종을 해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모양새가 빠진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멕시코 정부는.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로 25% 관세를 때릴 거냐?
만약에 25% 관세를 때리면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잖아요. 현대차가 공장이 있죠.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나프타를 새로 체결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나프타 였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만든 현대차, 멕시코에서 만든 철강, 한국 철강 이런 거는 전부 최애국 대우 받아줬잖아요. 뭐 그래서 싼 임금으로 거기서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런 전략이 통했는데 관세를 매기질 않으니까 관세 25% 때리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낮아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 멕시코에 공장을 둔 대표 기업들을 짓눌렀는데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카노미스트의 이런 25% 때릴 거야. 무서워. 이런 무지막지한 기사는 선정적인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5% 때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일 날 최주류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멕시코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조금 때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힘들 거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다. 조금 때려도 물론 멕시코한테는 타격이 있겠죠. 멕시코 경제에는. 그리고 우리 기업에게도 조금의 타격은 있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얼마나 우려나 또는 호재가 선반영됐느냐. 가격에 얼마나 우려나 호재가 선반영됐느냐. 우려가 지나치게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반영됐다면 그거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지금 현대차의 우선주나 뭐 이런 것들의 배당금 지금 현재 시가로 샀을 때 6.5%가 좀 넘는 것 같던데 뭐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하고 그게 또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그 환경에 또 적응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1, 2년 후에. 우려가 상당히 지금 짙게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살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약간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또 다른 기사입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거래를 하고 아니면은 억제를 하고 딜스 거래를 하거나 디터런스 억제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쟁 억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거래라는 거는 야 관세 좀 덜 때릴 테니까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과거처럼 한국과 한국가를 대했던 트럼프 일기 정부와는 달리 월스트리트저널은 속으로는 상당히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가 과거 트럼프 일기 정부처럼 하기에는 지금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해. 2기 정부가. 그걸 아주 적절히 표현한 게 이 문단인데 북한 병사들이 트럼프의 전임 행정부의 관료가 했다는 말입니다.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이런 전쟁을 할 때 이란제 미사일을 사용하고 이란 석유를 중국에게 팔아먹는 상황.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이 북중러 이란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연결돼 있죠.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거는 과거 트럼프 시대에 없었던 도전이고 그렇다면 좀 더 총체적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의 여기에서 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핵심적인 이 복잡계의 세계를 아주 이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했고, 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싸우는데 이란제 미사일을 사용하고 이란은 중국에게 자기들 석유를 팔어. 이거 어떻게 하지? 네 나라를 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트럼프의 핵심 자산은, 키 에셋은 그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Key asset is his unpredictability라고 써놨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또는 바이든처럼 뭐 이렇게 약간 좀 치매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았었는데, 말 실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 말을 그냥 툭툭 내뱉어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푸틴이 조금만 침범을 하면, 마이너 인커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만 침범하면 나토가 분열돼서 제대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라는 말을 바이든이 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할 이거 침공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 확실성을 바이든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힘을 받았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바이든이 했던 정상적인 패턴의 정상적 외교, 뭐 어떤 말은 분명히 천명을 해주고 우방이랑 우리 같이 뭘 해보자, 이런 원칙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심이 뭔지 모르겠고 뭐가 위협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뻥칸지 모르겠고 뭐가 의도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트럼프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나라들한테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저희 뭘 원하는 거지? 어디 정도에서 딜을 할까? 거래를 할까? 어디 정도까지 억제를 할까? 이 수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와 수준을 미리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이건 몰랐지롱 뭐 하는 그런 것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트럼프의 어떤 그 미치광이 전략에 관한 칭찬이 상당히 배어 있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기사가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에 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잘 짚지를 않았었는데 아주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프 띄워주시면 G7에서 차지하는 미국이, G7의 전체, G7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전 세계 GDP의 뭐 한 50%, 6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 G7 GDP의 비중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58, 9% 돼요. 지금 2023년에. 그래프 제일 끝에 보이시죠? 95년에 저점일 때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37%더라고요. 37%. 근 20한 7, 8년 전에 G7 대비 37%밖에 안 냈던 미국 GDP가 지금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근데 미국의 GDP의 80%는 뭐다? 미국의 내수다. 미국의 내수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그러면 68에 48, 48%죠? G7 GDP의 48%가 미국의 내수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그러면 그 내수라는 건 뭐죠? 내수 시장이죠. 이렇게 GDP가 커져버렸으면 G7에 소속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내수 시장이 있는 미국 소비자한테 기여해야 되겠습니까? 안 기여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유권자들한테 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 막강한 내수 시장이 이렇게 커져버렸다. 게다가 그게 의존도가 이렇게 높고, 게다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도 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가스관 돼가지고 쓰다가 지금 저 배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LNG 뭐 다 수출하잖아요. 가스를 다 수출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수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 나라에서도, 유럽에서도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이 가장 큰 수입이 됐죠. 수입국이 됐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죠. 그 러시아를 대체해서 유럽의 주요 수입 에너지 공급원이 됐으니, 가장 큰 시장에 가장 큰 수입 에너지 공급원, 미국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미국과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미국에게 대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말해서 무엇하리입니다. 외신 쭉 소개해드렸고요. 트럼프 오늘 한겨레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김외현 씨라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한겨레 기자였는데 정치부 국제부 있다가 베이징 특파원 하다가 지금은 빈 크립토라고 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지, 그러니까 코인 데스크 코리아 편집장을 거쳐서 빈 크립토 한국 일본 팀 총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가, 기자였던,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던 친구가 코인을 연구해서 지금 코인 전문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외현 씨가 쓴 칼럼이 나왔어요. 칼럼이 한겨레에 나왔는데, 그 중에서 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첫째, 비트코인 보유분을,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분을 내다 팔지 않고 축적한다. 와, 재밌는 말입니다. 달러를, 또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지 않고 일정 기간 축적한다. 그러면 뭐가 되죠? 중요하게 되죠. 희소하게 되죠. 그리고 팔 때만 팔게 되죠.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축적하겠다라고 트럼프가 했다는 것. 두 번째, 비트코인 채굴,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이 전량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어마무시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 증권거래소 이사장 바꾸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말 아니고요. 자, 비트코인을 축적한다. 근데 비트코인에도 국적성을 부여하겠다. 달러처럼. 그래서 채굴이 전량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 다른 나라 비트코인은 사거나 팔지 않겠다. 미국 달러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수량을 통제하겠다. 전량 미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코인 막 덤벼서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중요한 투자적 아이디어. 금맥을 캐러 갈 때 늘 생각하는 거는 청바지라 그랬죠. 청바지가 제일 잘 팔린다. 비트코인 채굴이 전량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자, AI가 전기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다 아시죠? 데이터 센터. 비트코인 채굴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두 개의 공통점이 뭔가요? 전기네. 미국은 전기가 더 필요하네? 전력망 확충하겠네? 무조건 전력이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말씀드렸죠. 박본. 예.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떤 ETF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나? 전력 핵심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오? 금맥 광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치, 경제, 국제 경제를 이렇게 쭉 맥락을 이해하고 보시면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헛짓거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헛짓거리. 예.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짓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라.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한국 야 주식 뭐 다 던져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트럼프의 장광설과 엄청난 말들은 모두 다 실현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실현되겠죠. 하지만 가격에는 마치 모든 게 실현될 것처럼 우려 섞인 가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수의 타이밍이다. 준비하시라. 그리고 미국의 전력, 핵심, 인프라 그게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다우존스로 가세요. 제조업 어차피 부흥시킬 거고 제조업 쪽에 몰려있는 기업들은 다 다우존스에 있습니다. 그럼 다우존스 추정지수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추정지수로 가든지 한국의 ETF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을 해버릴 가능성에 관한 리스크, 이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달러를 나중에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딱 그만큼 정도의 어떤 투자금으로 나 뭐 안 되면 뭐 미국 여행할 때 1,000만 원 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미국 달러로 직접 하는 투자, 미국 시장에 직접 하는 투자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환 리스크를 막는 길이겠다. 딱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도 맞는 길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27분이니까 곧 있으면 또 띵떡 물릴 거야.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빨리 오실 것 같습니다. 아즈라엘 님이 와 오늘 내용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미국 전력 뭐 주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컸던 제조업 회사가 어디입니까? GE죠, GE.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창업한 GE. 그리고 미국의 좋은 과거에는 굉장히 위대했던 그 제조업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안전하고 향후 4년 동안 수익이 꽤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 주식은 조금씩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삼전은 아직은 모르겠다. 삼전은 죄송한 게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왜냐면 다른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회사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가지고 1대1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이즈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전에 비해서
절반 조금 지금 넘은 것 같은데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삼전이 제 기억에 본주가 한 350조 정도 되잖아요. 떨어졌어도 한 360, 70조 될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SK 하이닉스랑 지금 차이가 꽤 있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척도들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척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고 예, 다른 척도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가격 비교, 시가총액 비교를 해보시면 또 이게 떨어졌어도 싼 게 아니네. 현대차는 만약에 멕시코 공장이나 이런 게 제 예상대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 폭스바겐을 제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히려 전기차의 시간을 버는 게 현대차한테 유리해요. 제 판단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완전히 미치광이 전략을 취하지만 않으면 트럼프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투자는 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저한테 뭐라 그러지는 마시고 제 판단인데 제가 지금 그렇다고 어디를 들어갔다 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한번 곱씹어서 여러분 판단으로 여러 종목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사인데요. 예,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목소리는 각각 다른 정파, 정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정파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필 그램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 좀 목사님 같이 생기신 분인데 이렇게 넓적하게 생기셔가지고 안경 쓰신 분이에요. 필 그램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실 겁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했다가요. 텍사스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공화당의 상원 의원을 했던 상당히 대단한 인물이죠. 특히 이제 상원에서 뱅킹 커미티를 했습니다. 뱅킹 커미티의 최고맨을 했으니까 우리로 치면 금융위, 국회 금융위 위원장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쓴 미스터 부도라는 분은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네요. 사실 필 그램 의원도 경제학 교수였고 그리고 경제통이죠. 84년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그가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거고 그렇게 관세 조치를 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 성공이 질식될 거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칼럼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그때는 트럼프 뜻대로 안 될 것이다. 뭔가 후퇴나 어떤 보복이나 반격이나 역효과나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저와 비슷한 의견을 월요일 이후에 제가 최주리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아마 곽수산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랄지 삼성전자가 폭락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이상하다. 이익잉여금보다도 못한 가격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작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면 트럼프는 중간선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필그램 전 상원 의원이 트럼프에게 경고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 미니멈 최소 10% 관세를 때리면 그러면 미국 내의 가격은 올라가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리고 상대국들은 다 무역 보복할 것이다. 시장의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임금 떨어지고 소득세 징수액 떨어진다. 임금 떨어지니까 소득세 징수액 떨어지죠. 그 다음에 법인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법인세 떨어집니다. 관세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10% 관세를 더 부과하면 관세가 미국 정부에 오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세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필그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같은 공주자도 조지 메이슨 대학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실제로 의회 예산국이 미국의 CBO 컨그레스 버짓 오피스는 굉장히 그 경제 전망치 특히 국가 재정 전망치에 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 국회 예산국이 예측한 대로 관세가 부과된 첫 해 성장률이 바로 2.6%로 둔화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 이야기입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제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8.5%였는데 오히려 19년이 되니까 8.4%로 떨어졌고 지금은 8.1%다. 그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제조업 고용이 관세를 그렇게 때리기 전보다 중국에게 관세 때리기 전보다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이 강달러 정책을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강달러 정책하면서 세금을 그냥 완전히 깎아버리잖아요. 법인세 깎고 그 다음에 야 이쪽으로 다 들어와. 그러면 기업 차리기 좋게 해줄게. 이쪽에 공장 짓기 좋게 해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뭘로 투자합니까? 자기 나라 돈으로 투자하지 않죠? 예. 미국 달러로 투자합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죠? 미국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달러가 됩니다. 예, 강달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화가 지금 400원에서 갑자기 1000원이 됐어요. 그럼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수출 가격이 비싸지죠. 수출가가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수입은 더 저렴해지죠. 예. 무역 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역 적자는 더 확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무역 적자는 그가 취임했을 때보다 24% 커졌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보복입니다. 예. 경제 순환 논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걸? 제가 월요일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못할걸? 왜냐하면 이런 역효과가 1년도 안 돼서 바로 나타날 겁니다. 예, 바로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랄지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거는 그때그때를 미래를 선반영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에 관한 것들은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품 물가가 비싸질 거 아닙니까? 예. 관세를 높이면 당연히 경쟁국들이 그러면 그만큼 또는 그것보다는 못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품의 물가를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파는 거 이렇게 해서 잘 팔리면서도 어떻게 해보려면 자기들의 영업이익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의 수입품 취득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예. 현재 미국인들의 수입품 취득 비용은 국내 총 생산의 13.7%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취득 비용이었는데 그게 급증하면 수입 물가가 급증하면 그러면 미국인들 짜증내겠죠. 왜 이렇게 비싸?
바이든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필그램은 역시 멀리 장기적 비전을 보는 게, 야, 미국이 제조업으로 흥했어? 제조업에서 조금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우주, 항공 뭐 이쪽, 예? 신물질 이쪽, 제약, 그 다음에 IT 플랫폼 소프트웨어, 금융 이쪽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런데 비싼 걸 만들어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관세를 피해온 해외 기업들이 그게 비싼 기업들이야? 다 제조업 업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싼 노동자를 원하니 아니면 싼 노동자를 원하니? 제조업에 싼 노동자를 원하잖아.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 탐사보도 중에 하나가 제철소, 뭐 탄광은 그 전에 유행했던 거고요. 제철소 노동자들의 극악한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아주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장을 유지하는 거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그런 식의 아주 훌륭한 탐사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을 다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들인데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미국의 소규모 제철소 지금 뭐 US 스틸도 일본 니폰한테 넘어갈 뻔했다가 이제 미국이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미국의 제철소 경쟁력이 떨어지고 노동 상황이 워낙 노동 환경이 안 좋고 그런 거를 또 원치도 않고 그러면서 폐쇄된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폐쇄된 공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필그램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임금에 아주 극악한 노동 환경에 6, 70년대에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했던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고용률 높이자고?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경제성장 전략이야?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지금 세대한테 제조업 공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이른바 미국의 레드넥, 예? 미국의 향수에 취한 고졸 이하의 그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향수대로, 예? 향수에 취한 대로 그렇게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치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을 한 것처럼 또는 자동차 제조를 막기 위해서 그게 바로 레드 플래그죠. 예. 그런 식의 정책을 한 것처럼 이 완전히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과거로 돌아가지? 계속 부가가치 높고 생산성 높고 그런 산업으로 그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은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의 한 50%를 차지를 했으니까요. 그 인구도 제조업 인구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제조업 인구가 70년대 80년대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반세기 전만 해도 한 25%가 제조업에 종사했는데 43년에는 39%였고 반세기 전이니까 한 70년대 되죠. 그때는 25%였고 지금은 한 10% 정도 대가 됩니다. 10%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그거를 다시 뭐 25%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거는 게다가 또 이렇게 관세를 막 이렇게 하면 아까 그 관세 비용이 가구한테 다 전가가 되잖아요. 수입 물품가로. 그게 예상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0달러 정도 증가를 하는데 오히려 하위 5분위 소득 가구,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인 하위 5분위 소득 가구의 구매력이 4.2% 감소하더라.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면 처음에는 복수를 했어 우리는 중국에 라고 멍청한 대중이 환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내 파이가 줄어들었네.
내 구매력이 줄어들었네. 반면에 상위 5분위 가구는 1% 미만의 구매력이 줄어들더라. 별로 상관이 없더라. 상위 20%는. 하위 5분위는 하위 밑에 50%는 4.2%나 줄어드는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학력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60, 70년대처럼 고졸 이하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취업 가능 연령 인구가 45%를 넘었던 67년과 비교를 해서 그때 제조업 시대로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은 한 10%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취업 가능 연령 인구 가운데. 예, 이렇게 필그램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칼럼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이렇게 쓰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를 지지했죠. 사실상 트럼프를 4년 동안 꾸준히, 특히 최근에 한 1년 동안은 꾸준히 지지해 왔습니다. 그럼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은 누구 편이다? 예, 우리로 치면 재벌 편이다. 미국 대기업 편이다. 근데 미국 대기업은 트럼프가 막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 관련해서 칼럼을 쓴 필그램이 지금은 AEI, 우리로 치면 정경련에서 후원하는 단체예요. 예. AEI의 비상주 시니어 펠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련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경련 연구소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예. 미국의 정경련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AEI면 이제 정경련 연구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격도 만만치 않고, 자, 공화당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반격, 그 다음에 대기업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트럼프한테 줄댔던 친구들 빼고 이른바 아직도 이제 주류로 있는 대기업의 반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만도 비슷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만도 저는 아예 이 칼럼을 시장의 보복이라고 붙였는데요. 시장의 보복 또는 동맹국들의 보복이겠죠. 그 칼럼의 제목은 오히려 처음이 쉬웠어. 트럼프 had it easy the first time 이라는 칼럼의 제목인데, 야,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막 뭐 미국 나토 뭐 케어 안 하고 뭐 동북아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든 나토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게 되냐면, 이 칼럼에 나온 예일대 강사인 가우탐 무쿤다는 당연히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일본, 폴란드, 한국, 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미국이 왜냐하면 핵전쟁이 나도 그들을 해구산으로 지지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미국의 말에 자국의 존재를 걸었었는데, 트럼프가 한 말을 보면 안 지켜준다는 거잖아.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돈 내고 내가 왜 차라리 일본도 한국도 알아서 핵무기 만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와 비슷해요. 선거운동 때 그렇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 선거운동은. 여기서는 사운드 바이트라고 나오는데, 아주 뭐 좋은 반응, 멍청한 대중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사운드 바이트는 많이 낼 수 있지. 그러나 상대국들 또는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나? 또는 잠재적 적국이라는 중국이 가만히 있나? 7월 29일자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한번 봐보라 라고
토마스 프리드만이 자기 오피니언 칼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정확히 월스트리트 저널의 7월 29일자 기사를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경쟁 매체의 어떤 기사인데 그걸 읽어보라고 추천해. 근데 무슨 너튜브라는 말도 안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해. 기사가 7월 29일에 어떤 기사인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 이게 저널리즘이에요. 이게 저널리즘인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 거대 통신사 화웨이에 대한 7월 29일자 기사를 읽어보라고 하면서 기사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5년 전에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했을 때 화웨이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화웨이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 수십억 달러 국가 지원 받아서, 왜냐하면 미국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왜 못 지원해? 우리도 지원하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고 수익성 높이고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그리고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통신 장비 시장에서 원래 1등이었거든요. 근데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유럽에다 많이 팔아먹었죠. 우리도 화웨이 제품들 LG, U 플러스 이런 쪽에서 많이 샀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전히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선두입니다. 삼성이 이거 선두입니까? 뺏을 수 있었습니까? 고급 스마트폰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적 결함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아요. 하지만 그 말은 삼성도 애플도 다 있었죠. 예.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또 안 되니까 우리 불화수소, 불산 그 수소 있지 않습니까? 불화수소였죠 그때. 예. 그거 뭐 아주 그 정제율이 그 순도가 뭐 99.9999 뭐 소수점 5짜리, 7짜리 일본 업체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1년 만에 성공해 버렸죠. 우리 화학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교한 실형칩을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지구라는 세상의 문제다. 선거운동에서 그렇게 사운드 바이트 막 날리는 것보다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듯이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 Everyone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예.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 이때 처맞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저의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잘 한번 보시라. 근데 리스크는 트럼프가 경제를 잘못 핸들할 리스크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버릴 가능성,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또 와버릴 가능성, 이러면 정말 깝깝한 가능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관해서도 열어두시라. 네. 고래야 삼성전자, 현대차 폭락했다고 오늘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특히. 예. 그래야 이 좌우 밸런스가, 이게 좌우가 밸런스인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채와 주식 사이의 어떤 밸런스를 갖고 한번 늘 투자를 하시라. 국채, 주식, 현금의 비중 4:4:2 또는 뭐 5:5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6:4든 4:4:2든 잘 가지고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지키는 투자가 승리하는 투자입니다. 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황제처럼 굴지만 어떤 누구도 황제가 될 수는 없고요. 예. 시장이 종국적으로는 결정할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좌파라고 하지? 이런 것도 좀 깝깝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